매일 아침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귀중한 무언가를 손에 든 채 현관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도 아니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에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값진 무언가입니다. 순금으로 가득 찬 묵직하고 풍족한 지갑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금은 예금하거나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금이 아닙니다. 이 금은 바로 당신의 생명력, 건강, 행운, 가정의 평화,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밑바닥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매일 평범한 사람들과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 당신은 그 지갑에서 금을 꺼내 낯선 사람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들이 달라고 해서도 아니고 일부러 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말, 어떤 대답, 어떤 솔직한 태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지쳐 집에 돌아온 당신은 식탁에 앉아 마지막 순간에 왜 거래가 무산되었는지, 왜 파트너와의 다툼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시작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루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운이 나빴다고? 한 주가 엉망이었다고? 달의 위상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기 일쑤죠. 하지만 인생 경험이 풍부해 어디에서 기운이 새어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적 제게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입은 문가 하나 같다. 너무 크게 벌리면 따뜻한 기운은 모두 빠져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할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철학이나 모호한 영적 조언이 아닌 에너지, 행운, 성공, 그리고 건강을 무심코 내뱉는 말과 잘못된 개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소모로부터 지키는 정확하고 실용적인 7가지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릴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저지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어떤 보호막도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힌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을 빼놓으면 나머지 내용이 불완전해지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몇 시이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마세요. 이를 모호한 숫자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기법이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인간 본성의 불편한 면모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세는 데 깊고 강박적인 관심을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동료가 차를 얼마에 샀는지, 이웃이 집수리에 얼마를 썼는지, 직장 동료가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볼 때 그들은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들은 자신을 당신과 상대적인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균형 맞추기입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숫자는 그들이 당신을 부러워할지, 무시할지, 아니면 표적으로 삼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숫자가 그들에게 작게 느껴진다면 그들은 즉시 당신이 가진 것을 깎아내립니다. 싸구려네, 품질이 의심스러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 당신이 그 물건에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은 물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무시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언가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숫자가 그들에게 크게 느껴진다면, 즉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당신은 무시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건드린 것입니다. 당신은 질투라는 짐승을 깨운 것입니다. 질투는 그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며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적대감을 만들어내는데 당신은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제시한 숫자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빌릴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당신의 상황 사이에 격차에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솔직함만을 이용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모호한 숫자 기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재정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고 답변의 맥락을 전달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당한 가격에 샀어요. 예상보다 싸지만 바랐던 것보다는 많아요. 요즘 시세 정도죠? 괜찮은 가격에 협상했어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질문의 표면적인 부분만 만족시키면서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협할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기법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그저 보여주는 것만으로 가르쳐 주셨던 날이 기억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양복에 쓸 아주 좋은 원단을 저렴하게 구입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값비싼 원단이었죠. 할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할아버지 팔에 안긴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웃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남의 비밀을 지키는 법이 없었습니다. 입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닿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이웃의 눈은 금세 반짝였습니다. 그는 소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국산 양모인가요? 정말 멋지네요. 저런 건 얼마 주고 샀어요? 나는 어렸고 할아버지의 성공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그 가격을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다. 이웃이 감탄하길 바랐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웃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있잖아,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아주 적절한 가격에 샀단다. 시장 가격보다는 싸지만 내가 차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딱 적당한 가격이지. 이웃은 눈을 깜빡였다. 그는 마치 대답을 들은 듯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들었다. 감탄해야 할지 아니면 무시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잠시 어색한 듯 서 있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그 후 할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요세프, 잘 들어라. 네가 가격을 알려주는 순간 그들은 네 구매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들은 그 가격을 집에 가져가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스스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들이 가격을 모르면 그 물건은 온전히 내 것이다. 그들을 모호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궁금해하도록. 당신의 행운은 세무조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 평생 동안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행운은 남에게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제가 성공의 억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현대사회가 야망과 성취에 대해 가르치는 거의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띄게 축하하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연단에 서서 승리를 외치고 모두에게 승리를 보여주고 성과를 게시하고 중요한 이정표를 발표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바로 성공의 핵심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연단은 그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공격받기 쉬운 위치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억제 기법은 시기심이 굳어져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미리 없애버리는 기술입니다. 왜 이 기법이 필요한지 이해하려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중요한 승진을 했습니다. 자녀가 중요한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고 진심으로 신이 나서 주변 사람들과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친구, 동료, 가족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미소를 짓고 축하해주며 적절한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미소가 사라지기 직전의 찰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표정 변화, 움찔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성공이 무의식적으로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승진은 그들에게 5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새 집은 그들에게 주택담보대출과 비좁은 부엌을 떠올리게 하며 아이의 상은 그들에게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타인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 사이의 격차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에너지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이죠. 질투라고 부르든 악의적인 시선이라고 부르든 나쁜 기운이라고 부르든 전통과 심리학은 그 현상을 다르게 묘사할 뿐 그 존재 자체는 동의합니다. 만약 그 에너지가 해소되지 않으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동료들은 당신의 뒤에서 수군거리며 작은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과거의 앙금을 떠올립니다. 성공을 억제하는 기법은 일종의 에너지적 안전장치입니다. 그 에너지가 파괴적인 수준으로 축적되기 전에 접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은 우아하면서도 직관에 반합니다. 성공을 발표할 때마다, 좋은 소식을 나눌 때마다 당신은 즉시 그리고 같은 순간에 눈에 보이는 대가를 덧붙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불평 말입니다. 성취와 함께 따라오는 작은 고통입니다. 사람들에게 가격표를 보여주면
그 가격표가 시기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부가 당신을 밤잠 못 이루게 하고 혈압을 높인다는 것을 알면 당신의 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가 있지만 그 아이 때문에 집에서 편찮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당신의 재능 있는 아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특정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때에만 성공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심리가 타인의 성공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솔직한 진실입니다. 당신 또한 어떤 식으로든 고통받고 있다는 것, 즉 빛나는 것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시기심은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그것은 공감에 가까운 이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원망이 섞인 타인의 축하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조용하고 편안한 무관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통해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리스라고 부를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리스는 따뜻하고 너그럽고 약간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줄곧 도시 외곽에 정원이 딸린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꿈을 꿔왔습니다. 그곳에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기를 바랐죠.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과 저축 끝에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2층짜리 집, 베란다, 그리고 정원까지. 동네 기준으로 보면 정말 호화로운 집이었다. 마무리가 끝나자마자 보리스는 동네에서 전례 없는 성대한 집들이 파티를 열고 싶어 했다. 친척, 친구, 사업 파트너,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까지 모두 초대했다. 할아버지는 이 계획을 듣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일찍 가자. 이 잔치가 보리스의 평화로운 삶의 장례식이 되기 전에 그를 구해야 해. 우리는 손님들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다. 보리스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방을 뛰어다니며 손을 비비고는 듣는 사람마다 이걸 보면 다들 부러워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 드디어 그들에게 인생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어. 이 마루바닥 좀 봐. 진짜 참나무로 만든 거야. 할아버지는 보리스의 팔을 잡고 의자로 데려가더니 심각한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말투를 쓸 여유가 없는 노인 특유의 단호한 어조로 맞은편에 앉았다. 보리스, 오늘 저녁 내내 참나무 마루와 크리스털 샹들리에 얘기만 늘어놓으면 평생 원한을 사게 될 거야. 내일은 세무서원이 올 거고 그 다음 주엔 누군가 내게 독을 먹일 거고 한 달 안에 강도를 당할 거야. 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 보리스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못 들어오게 해야 하나? 들어오게 해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들이 떠날 때쯤엔 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보리스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 밤엔 꼭 불평해야 한다, 보리스. 평생 한 번도 불평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불평해야 한다. 파티가 시작되었다. 손님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들을 돌아다니며 가구를 만져보고 마감을 감탄했다. 저녁 내내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특유의 답답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보리스는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다. 누군가 엄청나게 큰 거실을 칭찬하자. 보리스는 허리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며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 크기의 방을 난방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아내는 청소하느라 손이 떨어져 나갈 지경입니다. 매일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절반 크기로 지었어야 했어요. 예전 아파트에서는 함께 살았는데 여기서는 서로 연락이 안 돼요. 울림도 심하고 춥기도 하고요. 이번 겨울 난방비 때문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방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누군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한 손님이 정원을 칭찬했다. 보리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정원은 아름답죠? 하지만 두더지가 땅속 식물들을 다 망쳐놨어요. 그리고 모기들은 정말이지 작은 새만 해요. 저녁에 베란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 집을 팔고 도시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에요. 나는 구석에 앉아 저녁 내내 테이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굳은 미소와 차가운 눈빛으로 도착했던 사람들이 점차 긴장을 풀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에는 모두 보리스를 따뜻하고 약간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이웃이 보리스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큰 집이면 큰 문제가 있는 법이지 친구. 내 아파트가 어떤지 알아? 10분이면 온 집안을 청소하고 소파에 누울 수 있어. 보리스, 내 축복에 감사해. 그들은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도 부르고 무엇보다 부러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보리스는 멋진 집을 가졌지만 분명히 고통받고 있구나. 나는 그와 바꾸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보리스는 그 집에서 30년을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곤해 보이거나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공하고 만족할 권리를 위해 사회에 지불하는 작은 세금입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돛을 한꺼번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의 원망이라는 폭풍에 배가 뒤집힐 것입니다. 돛 하나는 내리세요. 바람이 약간의 저항을 찾도록 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제가 회색 돌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세상에나 감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는 늘 불만 가득한 친척 말이죠. 직장 내 갈등을 즐기는 악의적인 동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을 숨기지 못하는 친구, 가십과 드라마를 즐기는 이웃.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이유로 시비를 거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과체중인지, 수프의 간이 제대로 되었는지, 육아 방식이 옳은지 따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당신의 방어적인 태도, 당황스러움, 눈물, 분노.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반응하며 쏟아내는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악의적인 지인이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도대체 언제쯤 살 좀 뺄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게 당신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어? 라고 묻는 건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을,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허둥지둥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그녀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논쟁을 벌이는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려 들면 두 번 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할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회색 돌 기법은 눈앞에 있으면서도 투명 인간처럼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길가에 놓인 회색 돌을 생각해보세요. 먼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루하고 차갑습니다. 아무런 흥미로운 점도 없습니다. 발로 차고 싶은 충동이 드나요? 아니요. 발을 다칠 겁니다. 집에 가져가고 싶나요? 아니요. 왜 가져가죠? 따지고 싶나요? 생각만 해도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냥 지나쳐가죠. 독성이 강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 당신의 목표는 바로 그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가장 재미없고 가장 반응하지 않고 가장 감정적으로 열려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적대적으로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받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차갑게 굴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처받는 것 또한 반응이니까요. 그저 완전히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밋밋하고 질감도 없고 없고 맛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상처 입히려 할 때 당신은 아마도 무미건조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드라마에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이 콕 집어 묻는 질문으로 개인 정보를 캐내려 들면 당신은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다. 아? 뭐? 언제나 똑같지. 핵심 원칙은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처받은 자존심처럼 보일 수 있고 상처받은 자존심 역시 일종의 반응입니다. 핵심 원칙은 당신의 반응에 영양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흡혈귀는 피를 기대하며 물어뜯지만 마른 모래만 발견합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물어뜯고 이빨이 부러지고 나면 더 호의적인 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저는 벨라라는 여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정말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큰 불행은 시어머니 로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로사는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마치 군대 장군처럼 정확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로사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표적은 벨라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로사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손님들이 있을 때 특히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았습니다. 그녀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벨라, 이 수프가 묽은 건 남편 고기를 아끼려고 그런 거야? 아니면 고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거야? 혹은 벨라야, 대체 왜 그런 드레스를 입었니? 내가 몇 년 전에 버린 전등갓 같잖아. 그리고 매번 벨라는 그 함정에 빠졌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엄마,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라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로사는 활짝 웃었다. 뺨에 홍조가 돌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으며 만족감을 채웠다. 그리고 그 만족감은 다음 주 토요일 다시 먹이를 얻어야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저녁 벨라가 울면서 우리에게 왔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벨라,
더 이상 용에게 먹이를 주지 마. 돌처럼 단단해져. 우리는 저녁 내내 연습했다. 나는 로사 역할을 맡았다. 벨라를 모욕하고 도발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리고 벨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연습을 했다. 침묵도 아니고 억눌린 상처도 아니었다. 그저 무표정, 아무런 감정도 없는. 다음 주 토요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로사는 마치 포식자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곧바로 공격을 시작했다. 벨라, 가게에서 사온 케이크를 샀군. 제대로 된 주부라면 직접 케이크를 만들지. 그녀의 손은 어깨에서 자라났지. 덜 품이 있는 곳에서 자라난 게 아니었다. 식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들 눈물을 기다렸다. 벨라는 포크를 내려놓고 접시를 바라보며 녹음된 메시지처럼 무음이 건조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엄마. 이 케이크는 가게에서 사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먹기 시작했다. 로사는 눈을 깜빡였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방향으로 말을 돌렸다. 내 아들이 수학에서 낙제했잖아. 그건 네가 가족보다 내 경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벨라는 멍한 눈으로 말했다. 안타깝네요. 그런 일도 있죠. 로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벨라의 가장 예민한 부분, 즉 부모님, 그녀의 외모, 그리고 과거를 건드렸다. 하지만 벨라는 돌처럼 굳어졌다. 로사가 격앙된 어조로 말할 때마다 벨라는 똑같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내 입장을 이해해.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냉소도, 공격도 없었다. 그저 반박할 거리가 없는 상태였다. 20분이 지나자 로사의 얼굴은 붉어졌다. 만족감이 아니라 좌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조용해졌고 남은 저녁 시간 동안 옆 사람에게 편두통에 대해 불평했다. 벨라는 완전히 기운을 차린 채 집으로 돌아갔다. 행복하고 가벼웠다. 그날 저녁 이후로 로사는 거의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아무도 돌멩이를 계속 물고 있지는 않는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다른 사람의 드라마에 등장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때 그냥 마음속 불을 끄세요. 집에 아무도 없다. 그저 회색 돌멩이들만 있을 뿐이다. 네 번째 기술은 내가 칭찬에 대한 응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비판과 도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정반대처럼 보이는 것, 바로 칭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예쁘게 차려입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받기 위해 삶을 계획하는 달콤한 말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군가 친절한 말을 하면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아 왔다. 하지만 경험, 즉 여러 세대에 걸친 세심한 관찰은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을 드러낸다. 과도한 칭찬, 특히 지나치게 열정적이거나 갑작스럽거나 혹은 상황에 비해 강도가 과한 칭찬은 종종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면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경계심을 갖게 되고 조심스러워지죠. 하지만 칭찬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방어적인 반응을 누그러뜨립니다. 미소를 짓고 따뜻한 태도를 보이며 칭찬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경계를 허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열린 마음과 경계심이 사라진 따뜻한 순간에 칭찬에 담긴 숨겨진 진심이 전달됩니다. 정말 멋진 집을 갖고 계시네요 라는 말 뒤에는 종종 나는 왜 이런 집이 없을까 라는 무언의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부인이 있어서 정말 부럽네요 라는 말 뒤에는 외로움의 쓰라림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에게 미소 짓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질투는 완전히 무의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에게 좋은 말을 건네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칭찬을 하는 순간 그들의 잠재의식은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 전승에서 말하는 칭찬은 불운을 가져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다음 주에 병에 걸리거나 아이가 잠을 잘 잔다고 자랑했는데 밤새도록 울어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응축된 질투를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칭찬을 되돌려주는 기술은 당신이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말고 어색하게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거울이 되십시오. 칭찬을 한 사람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되돌려주면서 그 선함의 근원을 자신이 아닌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심으로 친절하게 칭찬했다면 되돌려주는 따뜻함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질투심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 질투심은 당신이 아닌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우아한 형태의 보호입니다. 벽이 아니라 공명과 같은 보호막이죠. 우리 동네에 소니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5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알아차렸습니다. 풍성한 머리카락에 우아한 걸음걸이, 그리고 평범한 외출에도 옷차림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평생 친구인 클라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면에서 소니아와 정반대였습니다. 작고 까다롭고 늘 안절부절 못하며 칭찬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건물 입구 근처에서 소니아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소니아, 너 좀 봐. 피부도 너무 좋아. 주름 하나 없네. 냉장고에서 자는 거야? 그리고 저 코트는 엄청 비쌌을 거야. 너 정말 빛나. 너무 아름다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예외 없이 소니아는 이런 만남이 있은 직후에 늘 뭔가 잘못되곤 했습니다. 길을 5걸음쯤 걸었을 때 구두 굽이 부러지거나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가방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소니아는 이런 만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입구를 피하기 위해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클라라가 달콤하지만 독이 든 말로 자신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니아는 마당에 앉아 나이 지긋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니아가 말했습니다. 클라라에게 무례하게 굴 수도 없고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칭찬도 해주고요. 아버지는 소니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니아, 너는 시한폭탄 같은 선물을 받고 있는 거야. 그걸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 클라라에게 돌려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에 클라라가 네가 아름답다고 말하면 고맙다고 하지 마. 클라라가 아름다움을 보는 건 그녀의 영혼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말해. 그 칭찬에 대한 책임을 그녀에게 지우라고. 돌려줘. 나는 마당 건너편에서 다음 장면을 목격했다. 클라라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나 소니아의 새 실크 스카프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익숙해진 듯한 빛나는 광채가 번뜩였다. 소니아, 내 사랑, 너 정말 아름다워. 그 스카프 덕분에 내 눈이 바다처럼 보여. 넌 풍요로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화해내. 난 하루 종일 여기 서서 너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소니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그녀가 숨을 들이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평소처럼 당황하며 고맙다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클라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클라라, 내 사랑. 그건 네가 워낙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야. 네 맑은 눈은 어디를 보든 아름다움을 찾아내지. 너처럼 밝은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내게 바라는 모든 것이 2배로 너에게 돌아오길 바라. 나는 그 후 몇 초 동안 클라라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소니아의 에너지를 얻으려 했지만 대신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이 막혔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얼룩덜룩해졌다. 기침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소니아가 마음을 열고 감정이 북받쳐 뭔가 털어놓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감정은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클라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가스레인지에 뭔가를 놓고 왔다고 말한 뒤 거의 뛰다시피 자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클라라는 소니아 앞에서 조심스럽고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장된 칭찬은 사라지고 소박한 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니아의 설명할 수 없는 불운도 그와 함께 멈췄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천재시네요 라고 말하면 당신 같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젊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당신의 친절과 따뜻한 말 덕분에 제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누군가 당신의 아이들을 칭찬하면 아이들은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닮아가고 당신을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칭찬을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돌려치세요. 칭찬을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공간으로 사라지게 하거나 칭찬을 한 사람에게 되돌려주세요. 아첨에 대해 투명한 태도를 취하세요. 상대방이 진심이라면 당신의 반응에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둠을 품고 있다면 그 어둠은 당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당신의 귀한 선물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5번째 기술은 질병에 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각자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몸이 버거울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거나 집에서 고열에 시달릴 때, 우리 대부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다시 작아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 친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무서워요. 당신이 알아야 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질병은 당신의 에너지 갑옷에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비교적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심한 말이나 사소한 원망은 당신에게 닿아도 튕겨나갑니다. 당신에게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는 그 회복력이 약해집니다. 당신은 마치 외벽이 무너진 요새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극도로 취약한 순간에 사람들은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광장으로 걸어나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를 보세요. 저는 상처 입었어요. 이쪽 벽이 무너졌어요. 왜 이것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동정심입니다. 우리는 동정심이 사랑의 한 형태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심은 무겁고 끈적거리며 늪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누군가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젊은데 벌써부터 그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목에 무거운 짐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당신을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희생자라는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신을 병자라는 틀에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동정심은 당신이 일어서기 위해 가벼워야 할 때 당신을 짓누릅니다. 둘째, 악의입니다. 순진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당신의 약점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들, 즉 경쟁자, 질투심 많은 지인, 당신의 운이 바뀌기만을 조용히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병 소식은 은밀한 기쁨일 것입니다. 작지만 은밀한 만족감, 그들이 당신을 통해 느끼는 안도감과 승리감 사이의 미묘한 감정, 그 은밀한 만족감은 당신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집중되는 진정한 에너지입니다. 입을 다문다는 법칙은 이렇습니다. 동물이 다치면 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침묵합니다. 숲속에서 낑낑거리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여 모든 에너지를 치유에 쏟습니다. 당신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지 못한 동안에는 당신의 진단명은 의사와 물을 가져다주는 사람만 알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당신이 쉬고 있는 중이라고, 휴가 중이라고, 그들과 상관없는 일에 바쁘다고 알려주세요. 우리 동네에 미하일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크며 체격이 위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보다 훨씬 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듯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사업을 운영했고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생 아픈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인한 남성들이 흔히 그러하듯 이 점을 몹시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다 의례 그렇듯 세월과 누적된 스트레스가 그를 덮쳐왔다. 심장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예정된 시술이었다. 딱히 극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의료진은 낙관적이었고 예후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저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 다시 멀쩡해질 터였다. 하지만 미하일은 이 일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증인이 필요했다. 수술 일주일 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급업체, 고객, 심지어 다른 도시에 사는 먼 친척들에게까지. 그는 마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처럼 특유의 어조로 말했다. 친구들아, 나 수술대에 오르려고 해. 내 심장이 멈춰가고 있어. 내가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 용서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는 평범한 수술을 극적인 공개 행사로 만들어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미하일의 심장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속삭였다. 미하일 봤어? 안 좋아 보여. 저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걸 보니 심각한가 봐. 시장에서는 심장 수술 말이야. 농담이 아니야. 우리 이웃도 심장 수술 받고 나오진 못했어. 라는 이야기가 오갔다. 미하일 주변에는 모두의 어두운 예감이 짙은 먹구름처럼 드리워졌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몰락을 마음속으로 되짚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간단해야 할 수술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의사들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 감염. 회복은 길어졌다.
미하일은 중환자실에 창백한 얼굴로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누워 있었다. 의료진은 어리둥절했다. 그처럼 강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뭔가 잘못됐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병원 복도에 서 있는 미하일의 아내를 찾아갔다. 그녀는 손에 전화기를 든 채 퉁퉁 부은 눈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소연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내의 손에서 전화기를 조심스럽게 빼앗아 껐다. 그리고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남편을 묻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살리고 싶은 겁니까? 아내는 살리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럼 입 다물어. 지금 당장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마. 누가 전화하면 미샤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자고 있고 내일 퇴원해요 라고 말해. 필요하다면 거짓말이라도 해.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죽음을 부추기는 말은 하지 마라고 말했다. 미하일의 아내는 현명한 여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 모든 방문객을 막았다. 모든 질문에는 회복 중이에요. 예상대로예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미하일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에게 말했다. 미샤, 이제 작별 인사는 그만해요. 당신은 건강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당신은 그저 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자 무언가가 달라졌다. 위로의 물결이 멈추자마자 그리고 그의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주변의 집단적인 예상이 더 이상 부추겨지지 않자 미하일은 회복하기 시작했다. 밖으로 새나가던 에너지가 이제 치유를 위해 쓰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흘 뒤 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이 주 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병원을 나섰다. 몇 달 뒤 그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아픈지 이야기하고 다닐 때면 전화 한 통 한 통이 제게서 무언가를 앗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프기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저는 실제보다 더 아픈 척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죠. 그러다 아내가 제 주변에 침묵의 장막을 쳐주었을 때 비로소 저는 남들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연기하는 대신 오직 생존에 집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질병이란 당신의 몸과 영혼이 나누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다. 여기에는 관중이 필요하지 않다. 의사에게는 말하라. 신을 믿는다면 신에게도 말하라.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거나 우편함 앞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증상을 일일이 설명하지는 말라. 누군가 당신의 안색이 창백해 보인다고 걱정하며 아픈 건 아닌지 물어온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다 괜찮아요. 그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말라. 당신의 몸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치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 방에 낯선 이들을 들여보내지 말라. 결국 살아남는 동물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동물이다. 여섯 번째 기법은 내가 정당화 없는 거절이라 부르는 것이다. 혹은 내 할아버지가 표현했던 대로라면 왕의 거절이라 할 수 있겠다. 진정으로 선량하고 예의 바르게 자란 사람들의 상당수를 괴롭히는 특정한 병폐가 하나 있다. 나는 이것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강박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니요 노입 라고 말하려 할 때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이 진심으로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누군가 부탁했을 때 당신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떠올려보라. 직장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상사가 쉬는 날에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말이다. 혹은 당신이 이미 심신이 지쳐 방전되기 직전인데 친척들이 우르르 집으로 쳐들어오려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때 당신은 거절한다. 이는 솔직하고 적절하며 전적으로 정당한 응답이다. 하지만 그러고는 곧바로 한 호흡에 당신은 온갖 변명의 구조물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집수리 중이고 차도 손봐야 해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토요일에는 장모님을 시골로 모셔다 드리기로 약속해서 출근할 수가 없고요. 아이들이 둘 다 몸이 안 좋아서 손님을 초대할 수도 없네요. 당신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거절을 완화하기 위해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암묵적으로 내가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 당신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거절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를 건네주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스스로 만든 함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수리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 조종하려는 사람은 즉시 집수리는 일주일 정도 미뤄도 되지만 이건 급하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장모님 때문에 출근할 수 없다고 말하면
상사는 택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부담할 겁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변명은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됩니다. 당신은 작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논리를 무너뜨리면 당신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굴욕적인 결과, 굴복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결과. 어느 경우든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주목하세요. 요청하는 사람도 당신에 대한 존중심을 잃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피적인 태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경계를 지키기보다는 편안한 자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아니요,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뒷받침하는 구조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죄송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말을 멈추면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벽에 부딪힙니다. 붙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리모델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유를 협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협상할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존경심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의 미덕을 알아보니까요. 제 친척 중에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손재주가 정말 뛰어난 장인이셨지만 누구의 부탁도 거절할 줄 모르는 버릇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도시 외곽에 작은 오두막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낚시도 하고 쉬기도 하고 조용히 지내려고 애쓰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 먼 친척, 지인의 지인, 같은 아파트 사람들까지 모두 그 오두막이 비어있다는 사실과 그분이 절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그 오두막은 사람들의 왕래거리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면 사람들이 찾아와 이번 주말에 바비큐 파티하러 갈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고기는 우리가 가져갈 테니 자리만 마련해 주시면 돼요. 그는 이런 침입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지쳐 있었죠. 그는 고요함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때마다 핑계를 만들어냈고 그 핑계는 결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교한 변명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붕 수리 때문에 끔찍한 냄새가 나요. 타르치를 해야 하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로사 이모가 오시는데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해요. 그는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에 덫에 너무 깊이 빠져든 나머지 어느 여름날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몰래 별장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람들이 예고 없이 차를 몰고 와서 구스베리 덤불 뒤에 숨어있는 그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극심한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자기 정원에서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속였잖아. 우리는 진심으로 찾아왔는데 너는 숨어 있었던 거야. 그 후 그는 마치 먹구름처럼 할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별장을 팔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손님들의 노예처럼 살든지 거짓말쟁이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고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장을 파는 게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자존심을 파는 거고 그것도 아주 싸게 파는 거란다. 그들을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운 거냐? 그들이 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운 거냐? 네 불편함을 대가로 그들의 애정을 사려고 하는 거냐? 그건 아주 값비싼 거래다. 넌 그럴 여유가 없어.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복잡하게 말하냐? 다음에 전화가 오면 딱 한 문장으로 대답해. 적어두라고.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야. 만약 이유를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치켜들며 말씀하셨지.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해. 이유를 물어보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고 침묵해. 설령 그 다른 계획이 그냥 누워서 천장만 보는 것이라도 말이야. 그건 네 계획이야. 바꿀 수 없어.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진 거야. 다음 금요일 전화벨이 울렸다. 끈질긴 지인이었다. 이번 주말에 갈 테니 준비해둬. 친척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살짝 떨렸다. 할아버지가 주신 종이를 바라보며 21번 고르고 말했다. 여보세요.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 지인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온갖 변명으로 가득 찬 변명에 익숙해져 있었다.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고기는 이미 샀는데. 친척은 알겠어. 하지만 난 아직 안 되겠어. 집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주말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별장 식탁에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땅을 소유한 어른처럼 느껴졌다. 그 후 몇몇 사람들은 떠나갔다. 특히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는 별장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그랬다.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남았다. 놀랍게도 그들은 먼저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에 괜찮으세요? 저희를 만날 시간 있으세요? 그들은 그가 마침내 자신의 공간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내 변명은 피야. 상어는 피냄새를 맡지. 그만 피 흘려. 거절할 때는 무뚝뚝하고 단호하면서도 정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주도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기법은 제가 신발 속 작은 돌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공을 숨길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승리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침묵의 법칙을 들먹일 수 없습니다. 멋진 차를 사서 회사로 몰고 갑니다. 눈에 띄게 살을 빼고 외모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승진해서 회사 전체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순간 당신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걸어다니는 표적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반응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상은 간단합니다. 완벽함은 공격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집단의 법칙입니다. 만약 어떤 구성원이 자신의 목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한 것처럼 보인다면, 즉 너무 건강하고 너무 운이 좋고 너무 눈에 띄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집단의 본능은 존경이 아니라 의심과 질투입니다. 너무 좋은 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성공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무언가를 독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 속 작은 돌멩이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특별한 기법입니다.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름답고 값비싼 흠잡을 데 없이 유니 나는 새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구두를 볼 수 있습니다. 부러움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구두 한 짝 안에 작고 날카로운 돌멩이를 넣고 절뚝거리며 걷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구두를 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답군. 하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이 구두를 신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지. 시기심은 거의 즉시 연민으로 바뀌고 연민은 무력화된 시기심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도한 행복에 대한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편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의도적으로 이 돌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성공 속에서 작고 믿을만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불만을 하나 찾아내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완전한 행복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불편함이라는 곁들임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려주는 무기로 삼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승진을 했는데 사무실의 하이에나들이 주위를 맴돌며 달려들려 한다면 당신은 노골적인 피로감을 담아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요. 직함은 달았죠. 하지만 주말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젠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정에도 이사님한테 전화가 오고요. 제 자식들조차 못 알아보게 됐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은 완전히 엉망이 됐고요. 솔직히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세요. 질투심은 사그라듭니다. 그들의 마음속 계산기가 돌아가더니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는 돈은 많지만 속박에 묶여 있어. 차라리 소박한 월급을 받으며 편안하게 잠이나 자고 싶다. 당신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함께 고통받는 동료가 된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진 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 즉 함께 고통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저는 비범한 실력을 가진 치과 의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환자들이 진료 의자에서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재능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진정으로 잘하면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수년간 꾸준히 저축한 끝에 그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유서 깊은 건물에 화려한 천장 장식과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창문이 있는 말 그대로 궁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집들이를 열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 대학 동료들, 가족들까지.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그의 방들을 오가며 가구를 만지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광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문 앞에서 보았던 미소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40분 후의 미소는 뭔가 달랐다. 따뜻했던 눈빛은 식어갔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졌다. 누군가 약간은 무심한 듯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물론 모두가 좁은 월세방에 옹기종기 모여 살 필요는 없지. 또 다른 누군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다. 다비데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아름다운 방 한가운데 서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있는 그는 저녁이 서서히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1시간 후면 이 사람들이 떠나고 그들 중 몇몇은 그의 조용한 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는 어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주변의 모든 대화를 멈추게 할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친구들, 이 모든 걸 보면 다비데, 정말 운 좋은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전 여기 서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부러움은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건물은 등록된 역사 기념물입니다. 그는 마치 시한부 판정을 설명하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재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벽에 못하나 박을 수조차 없습니다. 배관은 100년이나 묵었습니다. 교체할 수도 없죠. 역사적인 배관이니까요. 그 역사적인 배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색깔은 점잖은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색입니다. 게다가 물이 나오기만 해도 운이 좋은 편이죠.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겨울철 난방비 말입니까? 처음 견적서를 받아보고는 자리에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손님들은 눈에 띄게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미소가 다시 번졌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 안도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미소였다. 그리고 이 전망 말입니다. 그는 아래쪽에 웅장한 광장을 향해 비극적인 몸짓을 취하며 말을 이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럼 공휴일 자정에 이곳에 와보십시오. 온갖 축제와 콘서트,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그 소음이 이 역사적인 호튀리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데 마치 우리와 거리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 동네에 주차할 공간이 단 한 곳도 없어서 저는 세 블록이나 떨어진 곳에 차를 대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와야 하죠. 밤이면 잠 못 이루고 그 소음의 메아리를 듣고 있노라니. 디저트가 나올 무렵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잔뜩 굳어있던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앉았다. 경계심 가득했던 눈빛은 따뜻해졌고 진심 어린 순수한 애정으로 가득 찼다. 식탁에서 그를 가장 부러워하던 사람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마치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한 사람처럼 깊은 진심을 담아서 말이다. 있잖아, 난 도시 외곽에 방 2칸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 청소기로 집 전체를 청소하는데 8분밖에 안 걸리지. 문화재위원회 같은 것도 없고 배관도 최신식이야. 아무래도 내가 이긴 것 같네. 그는 마치 왕이 된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비데는 자신의 근사한 아파트도 지켜냈고 친구들도 잃지 않았다. 그가 투자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한편의 연극 같은 연기, 그리고 아름다운 신발 속에 전략적으로 넣어둔 돌멩이 몇 개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회적 자산을 얻어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용서받은 것이다. 당신만의 돌멩이를 찾아라. 세금이든 까다로운 이웃이든 갑자기 생긴 알레르기든 아니면 이른 아침 기상 시간이든 상관없다. 당신의 성공에 을에 따라붙기 마련인 작지만 설득력 있는 인간적인 고충을 찾아내어 기꺼이 사람들에게 내보여라. 사람들은 당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성공한 사람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기법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경고했던 바로 그 기법 말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에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작동하고 있는 그것 말입니다. 다른 모든 원칙을 완벽하게 숙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다른 모든 것들을 조용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바로 그 기법입니다. 그 폭탄은 바로 당신의 휴대전화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계획이 결과물이 되기도 전에 미리 떠벌리고 다니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기이하고 역사상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사진으로 찍혀 게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믿는 집단적 신념에 도달했습니다. 새 집의 기초 공사를 마치자마자 그 사진은 곧바로 온라인에 올라갑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그 감정을 음미하며 조용히 함께 앉아보기도 전에 약혼 반지 사진에는 이미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2주를 확인하고 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3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을 공유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 법칙을 특히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를 미리 세지 마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가 살면서 여러 번 되새겼던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드셨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그것은 자라납니다. 수분을 빨아들이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마침내 무언가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흙을 파헤친다면 자 여러분 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라고 외치며 그 씨앗은 죽고 맙니다. 세상에 노출되는 순간 씨앗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아닌 계획을 세상에 보여줄 때 당신은 에너지 차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실체가 아직 구현되기도 전에 그 일에 깃든 에너지를 미리 분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취 그 자체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성취에 따르는 사회적 보상, 축하 인사, 감탄 어린 댓글, 타인의 관심에서 비롯되는 도파민의 쾌감을 미리 경험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보상의 맛을 보았기에 실제로 그 일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견뎌내게 해줄 내면의 깊은 추진력들은 조용히 만족감을 느끼며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에너지의 역학을 믿는다면 우주는 이미 당신이 요청한 것, 바로 인정 레코그니션을 당신에게 주어버린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굳이 당신에게 실질적인 물질적 결과물까지 또다시 안겨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실용적인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계획을 초기 단계에서 발표하면 당신의 확신이 자리 잡아야 할 공간에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우려를 표하고 반대 의견을 제기하며 실패했던 비슷한 사업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선의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확실성은 당신이 쌓아올리던 신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회의적인 시선은 그들만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 속으로, 고요한 순간 속으로, 그리고 언제나 멈출 이유를 찾는 마음속 작은 목소리 속으로 스며듭니다. 원칙은 철저합니다.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굳건히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집을 짓고 1년 동안 살았다면 그때 벽난로를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면 그때 자부심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순간까지는 입을 다물고 휴대전화는 주머니 속에 넣어 두십시오.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입이 문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무심하게 아낌없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온기를 함께 가져가고 차가운 바람만 남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수치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행운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솔직하게 들리는 불평으로 우리의 성공을 누그러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표정한 돌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뜯을 것도 맛볼 피도 주지 않고 그들이 더 반응하기 좋은 대상을 찾아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되돌려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흡수자가 아닌 거울이 되어 옹기는 옹기로, 질투는 질투로 돌아가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질병은 조용히 치유되는 내밀한 과정이며 우리에게 쾌유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니오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완전한 문장이며 거절을 정당화하는 순간 이미 논쟁에서 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반짝이는 구두 속에 작은 돌멩이를 넣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에 숨겨진 인간적인 희생을 찾아내어 기꺼이 내어주고 우리의 행운에 대한 용서를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씨앗이 어둠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으로 지키는 계획이야말로 결국 완성되는 계획이라는 것을요. 꿈을 너무 일찍 공표하는 것은 꿈이 현실이 되기도 전에 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은 단순하면서도 유구합니다.
가득 찬 통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가득 찬 것, 진정으로 안전한 것, 진정으로 풍요로운 것은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텅 빈 통이 짤랑거리고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깨달은 진정으로 행운하는 세상 속에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온전히 자신만의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사생활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신성한 불꽃을 집안, 바로 그곳, 당신과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곳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의 무심한 공기 속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처럼 조용하고 가득 찬 그릇이 되십시오. 지키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집안의 온기를 잘 유지하는 집이야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집이다.